네, 일단 먼저 제 소개부터 할게요. 그 화면 잘 보이시죠? 일단 제 소개부터 하면, 저는 그 서강대 동아연구소와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의 주임 교수를 맡고 있는 김종호라고 하고요. 전공은 그 동남아시아 화교화인들에 대해서 역사학적인 관점에서 공부하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해상 실크로드와 남중국해 영역에서의 또 화교들의 활동들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우리 동남아시아학 협동과정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2013년 석사과정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2019년 2학기에 박사과정을 이제 추가로 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석박사 과정으로 진행 중에 있고, 사실은 이제 2013년에 시작을 했으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매우 젊은 학과인 거죠. 사실 이제 국내에서는 동남아시아학이라고 하는 학문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긴 역사를 가진 학문이 아니기 때문에 역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내에서는 거의 동남아시아를 전문으로 하는 이런 학과가 그렇게 많지 않다고 할 정도로 매우 독특한 이제 그 학문 분과이고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왜 동남아시아일까? 그리고 왜 지역학을 해야 할까? 그리고 왜 합쳐서 왜 동남아시아 지역학일까라고 하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우리 한국 사회에서 동남아시아가 가지는 이제 의미가 다양하죠. 첫 번째는 이제 뭐 여행지로서 매우 익숙하죠. 사실은 아마 여러분들 자신뿐만 아니라 부모님 세대나 아니면 주변 친구들이나 동남아시아 여행 한번 갔다 와보지 않은 사람이 별로 없을 정도로 패키지든 뭐 배낭여행이든 매우 가까울 뿐만 아니라 값도 싸고 매우 이질적인 그리고 이국적인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행지로서 매우 안성맞춤으로 여겨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 유명한 이제 저기 휴양지들도 많죠. 특히 뭐 발리라든가 뭐 롬복이나 아니면 뭐 하노이, 호치민, 뭐 다낭, 나트랑 그리고 조코타키나발루, 푸켓, 세부 뭐 이런 방콕 이런 도시들 전부 다 최근에 매우 유명해진 지역이고 각광받고 있는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뭐 이제 그 한국 사회 내에 보면 이제 이주민들이 이제 꽤 많이 늘어났죠. 늘어나는 가운데 뭐 대부분은 중국인이지만 그 상당수는 이제 동남아시아나 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동남아시아에서 온 이주민들이 이제 우리 사회 내부에 점점 늘어나면서 우리에게 서서히 동남아시아가 익숙해져 가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이렇게 익숙해진 동남아시아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사회, 그러니까 한국 사회가 가진 동남아시아에 대한 시선에는 사실 우월감이 매우 가득 차죠. 왜냐하면 동남아시아가 사실은 뭐 다들 아시는 것처럼 가난하고 저개발된 지역이라고 하는 생각도 있고, 혹은 우리 안에 동남아시아 출신 이주민들을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한국으로 노동을 오거나, 혹은 결혼하기 위해서 이주 오는 이런 이주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매우 편견에 가득 찬, 우월감이 가득 찬 시선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한국 사회가 가진 동남아시아에 대한 이제 일반적인 인식이라고 할 수 있고, 다만 이제 대한민국 정부,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국가의 입장에서 동남아시아는 사실은 국제개발협력상에 있어서 국제원조의 가장 주요한 수원국, 이제 ODA의 가장 주요한 수원국이기도 하고, 국내 기업들이 중국의 대안으로 생각하는 진출지이기도 하죠. 또 문화적으로는 한류의 주요 진원지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연결해서 이제 지금 현재의 정부가 2017년부터 이제 그 선언한 정책이 바로 신남방 정책인 거죠. 그래서 그 지위를 동남아시아라고 하는 지역의 국제관계상의 지위를 양적으로나 질적으로 중국과 일본 수준으로 끌어올리겠다라고 하는 선언인 거죠. 그래서 이 신남방 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동남아시아와 인도, 그러니까 남방 지역의 이 지역들을 연결하는 아시아 남부 지역 국가들과의 관계를 중국, 일본 수준으로 격상시키고 중국, 일본, 그리고 또한 중국, 일본, 미국에 집중되어 있는 한국의 외교 및 경제 관계를 다각화할 대안으로 동남아시아가 떠오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가 입장에서 보자면 동남아시아는 지정학적인 측면, 그리고 경제적인 측면, 안보적 측면에서 중요하고 떠오르는 지역입니다. 이걸 보면 사실은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에 대한 인식과 한국 사회, 한국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인식 사이에는 약간 괴리되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두 관점 모두 동시에 공유하고 있는 것은
동남아시아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많은 학계 혹은 전문가들이 끊임없이 지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왜 동남아시아를 이해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면 동남아시아와 우리가 점점 교류가 깊어지고 우리 안에 동남아시아인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고 우리가 동남아시아를 사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공적으로 가는 경우도 많고 교류가 깊어지고 있는데 그러한 교류가 깊어지는 가운데 이러한 동남아시아와 정당하게 교류하고 협력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그들에 대한 이해의 바탕을 둔 교류만이 사실은 강소국으로서 한국이 가진 이제 강점, 동남아시아에 대한 매력 포인트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흔히 지역학이라고 한다면 이 지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은 다분히 제국주의적, 패권적 혹은 오리엔탈리즘적 관점의 바탕을 둔 학문이에요. 사실은 과거 제국주의 시기에 보면 영국이나 뭐 프랑스나 네덜란드, 뭐 벨기에 아니면 그 유럽 같은 국가들이나 아니면 아시아에서는 일본과 같은 이런 제국들이 저개발된 이제 동방의 국가들을 탐험하고 조사하고 연구하고 이해하고자 한 것이 그 시작입니다. 사실 이들 지역들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들 지역들에 대한 사실은 타자화된 시선이 매우 가득하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들이 이렇게 탐험한 것은 알려지지 않았던 동방의 신비를 궁금해했기 때문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축적된 지역 정보 혹은 지리 정보, 지식들은 그대로 그들이 동방 지역을 침략하고 착취하는 데 그대로 활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이 이제 냉전과 함께 그 제국이 해체되고 아시아 각 국가들이 독립하면서 지역학이라고 하는 학문의 탈을 쓰고 제국의 관점에서 그들의 피식민 지역들을 여전히 관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 이제 미국과 소련이 경쟁하는 냉전기에는 뭐 예를 들어 미국 같은 경우에는 CIA나 아니면 각종 뭐 미국의 안보, 국방, 외교 관련 기관들이 주도하여 이러한 지역들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면서 이게 지역학의 제국적 관점에서 보는 지역학의 명맥을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제국들이 이제 수집한 정보에는 단순히 정치 지형이나 아니면 사회 변동 혹은 지리 정보 같은 것뿐만 아니라 언어, 역사, 문화, 관습, 종교, 종족 등 전 분야에 걸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위 말하는 학제적 정보, 그러니까 인터디스플리너리한 정보야말로 통치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이유로 사실은 지역화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이 다양한 학문 분과를 망라하여서 해당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연구를 추구한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흔히 이제 우리가 아는 지역학으로 유명한 국가들은 대부분 과거 제국을 경영해 본 국가들입니다.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네덜란드도 그렇고 아시아에서는 일본도 그렇죠. 이후 냉전기 미국이 그 명맥을 이어가게 됐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국을 경영해 본 국가들과 그들의 피식민지였던 국가들 간의 관계는 사실 그리 아름답지도 않고 여전히 의도가 의심이 되고 침략과 착취를 위한 지역정보 축적이 지역학의 기원이기 때문에 여전히 약간 경계의 눈빛으로 보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들 국가들에 있는 대학이나 국제 연구기관들이 이제 그 명맥을 이어서 이제 주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같은 피식민 국가로서 제국을 사실 운영해 본 경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식민까지 당해봤던 게다가 이제 냉전의 대리전의 성격을 가진 내전까지 경험한 분단국가인 한국이 이 한국에서의 지역학 연구는 어떠해야 하는가를 생각을 해보는 거죠. 많은 학자들이 국내의 많은 학자들이. 그래서 분명히 이 기존 제국의 그것들과는 달라야 할 것이고 보다 해당 지역에 대한 편견 없는 교류 그리고 상생과 평화를 위한 상호 이해를 위한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다만 이제 여전히 이제 그 한국의 정책 입안자나 아니면 관료들이나 시민사회 아니면 일반 대중 언론은 이제 과거 이 제국을 경영해본 국가들이 뿌려놓은 이제 편견에 가득 찬 이제 그이 지역관 동남아시아에 대한 지역관을 내재한 채 이 해당 대상 지역을 바라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사실 신남방 정책 역시도 그 의도는 뭐 선할지 몰라도 그리고 그 내부 자세한 정책들은 어느 정도 좋은 정책들이 많을지 몰라도 이 단어 자체가 가진 그리고 그 내부에 이제 다분히 녹아들어 있는 제국적 시선
들 때문에 여전히 학자들로부터 그리고 시민사회로부터 혹은 전문가들로부터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입니다. 즉 한국학계에서의 지역학 연구, 특히 동남아시아 지역학 연구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편견들을 바로잡고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그들의 시선으로 이 지역을 제대로 알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명감을 여전히 이제 가지고 있고 그것을 명분으로 이 동남아시아 지역학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물론 지금까지 제가 꾸준히 계속해서 설명했던 부분은 이제 우리가 동남아시아 지역학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에 대한 명분을 쌓기 위한 좀 더 이제 그럴듯한 말로 굳이 찾은 이유고 사실 솔직하게 학자의 입장에서 동남아시아를 공부하는 이유는 사실 간단하죠. 일단 동남아시아 지역이 매우 궁금하고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매우 흥미로운 지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호기심을 자아내고 흥미를 유발하는 동남아시아는 어떤 지역인가? 그래서 아주 간단하게 이 지역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요새 그 마인드맵에 꽂혀가지고 마인드맵으로 한번 만들어봤어요. 그래서 허접하지만 봐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동남아시아 지역을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이 지도에 보시는 것처럼 동남아시아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양옆에 중국과 인도라고 하는 세계 4대 문명 중에 2개의 국가를 두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 오른쪽에 보면 이제 태평양으로 연결되면서 일본과 미국이라고 하는 20세기 후반, 21세기의 가장 강력한 국가들과 이제 마주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지역이 인도, 중국, 일본, 미국, 밑으로는 호주, 최근에는 호주와 뭐 여러 이제 국가들 사이에 군사 협력 때문에 많은 이슈가 되고 있죠. 이런 국가들 사이에 끼어서 여전히 안보적인 측면에서 중요시되고 있는 지리적 위치를 가지고 있는 지역이기도 하죠. 그래서 먼저 지리를 보면 그 보시면 아시겠지만 딱 이 지도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산지가 대륙부 동남아시아에 꽤 모여 있고 중국과의 경계 지역에 그리고 대륙부 동남아시아에 보시면 여기 평야도 매우 많습니다. 그리고 이 해안부 지역을 보면 해안선이 매우 복잡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해안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크게 동남아시아를 지리적으로 나누면 이 고원지대 그리고 평야지대 그리고 해안 지역 이렇게로 나눕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고원지대는 이제 하일랜드라고 부르고 하일랜드에는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많은 소수민족들이 그들 나름대로의 농사를 짓는다거나 혹은 때로는 아편을 지금까지도 재배하고 있죠. 그들 나름대로의 삶의 영역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보시면 이 경계가 중국 운남선과 계속 맞닿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소수민족들이 이 동남아시아 고원 지역과 중국 운남성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평원 지역에 세워진 국가 정치 권력과는 거의 신경 쓰지 않는 이제 분포를 보이고 이동 경로와 삶의 방식을 보입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유로 많은 인류학자들과 정치학자들이 연구하고자 하는 지역이기도 하죠. 또 그렇기 때문에 현재 세워진 동남아시아 국가들 정치 권력과의 갈등 관계 역시도 뚜렷하게 드러나서 흔히 말하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내전이나 아니면 뭐 이제 학살이나 이런 것의 주요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요 뭐 소수민족들로는 이제 카렌, 카친, 멍, 흐멍 그리고 야오, 리수 뭐 이런 익숙한 이름들 꽤 보이시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보면 한 차이니즈가 있는데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운남선과 이제 연결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으로 다양한 정치적 격변을 겪으면서 건너온 한족들이 꽤 있어요. 그 한족들이 동남아시아의 산지 지역에서 버마라든가 태국이라든가 이런 산지 지역에서 나름대로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서 그들끼리 살고 있는 모습도 보입니다. 두 번째는 평야 지역이죠. 로우랜드라고 부르고 이렇게 보면 동남아시아는 열대기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의 뭐 1년에 2모작, 3모작도 가능할 정도로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고 또 거대한 강들도 역시 매우 많습니다. 잘 아시는 메콩강이나 뭐 버마의 에아와디 강, 방콕의 차오프라야 강, 뭐 이런 강들을 중심으로 이제 농사가 발달했고 그에 따라서 고대부터 농경 중심의 영토 국가가 대륙 동남아시아 로우랜드 지역에는 세워져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로우랜드 지역을 차지했던 주요 종족들을 보면 뭐 베트남의 비핵족 그리고 태국의 타이족 그리고 버마의 벌미스 그리고 캄보디아의 크마르족
그리고 또한 이제 근대 시기에 들어오면 화교들이 많이 중국인 이주민들이 많이 건너와서 살게 되면서 중국인 이주민들 또 여기에 적진 않았지만 인도인들도 일부 특히 버마 지역 같은 경우는 살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콜설랜드. 우리가 아마 뭐 미디어나 아니면 걸어서 세계 속으로라든가 아니면 뭐 세계 테마 기행 뭐 이런 걸 보면 동남아시아 해양부 지역을 탐험하면서 보면 이렇게 물 위에다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도 꽤 많이 보이고 혹은 유명한 항구 도시들 예를 들어 뭐 싱가포르나 페낭 아니면 자카르타 이런 도시들 역시도 해양부에 속한 코스털랜드에 속하는 거죠. 그래서 이 코스털랜드에 유명한 많은 종족들이 구성이 되어 있었고 말레인, 뭐 자바인, 참족, 부기스, 다약 이런 발리인들 또 필리핀의 경우에는 따갈로그, 비자얀 이런 애들도 있었고 역시나 화교들이 근대를 거치면서 많이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러한 지리적 배경을 바탕으로 다양한 역사적 격변을 겪게 되는데 동남아시아 역사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옆에 두 거대 문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 바로 중화 문명과 인도 문명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전근대의 왕조 시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후에 이슬람의 영향을 받은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전근대 왕조 시기라고 하고 그 왕조에는 아마 여러분 프리모던이라고 그러죠.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을 버마 지역 같은 경우에는 퓨족, 몬족이 있었다가 뒤에 버마족이 건너와서 버강이라고 하는 국가를 세우고 캄보디아에는 이제 가장 이른 시기에 지금까지 기록상으로 남은 가장 이른 시기의 국가인 후난 그리고 쩐라 이 두 국가가 합쳐져서 크메르 앙코르와트를 지은 크메르 족보되고 베트남에는 북부 지역에는 따이비엣이라고 하는 뭐 국가가 세워지기도 했고 남부 지역에는 거의 1000년 가까이 이어진 참족들의 참파왕국이 세워지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해양부 동남아시아에는 지금의 말레이 반도와 수마트라 섬에 걸쳐 있는 수리비자 그리고 혹은 그 수리비자를 뒤를 이은 자바 섬과 수마트라 섬 그리고 보르네오 섬을 영역으로 하는 마자파이드 왕국 그리고 이후에 이제 이슬람화가 되면서 물라카가 술탄국으로 되고 또 그 부속섬들 여러 섬들의 이제 술탄 국들이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모던으로 가는 가장 중요한 계기는 바로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진출이고 이제 말라카가 포르투갈에 점령이 되고 필리핀이 스페인에게 점령이 되고 그리고 시암 대신 대륙부 동남아시아는 그대로 영토 국가로 남습니다. 그래서 시암 왕국, 캄보디아 왕국 그리고 버마 지역에는 따옹우, 뭐 꼼바옹 이런 왕국들이 생겨나고 해양부 동남아시아도 비록 유럽인들이 진출을 했지만 여전히 이슬람화된 술탄국들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았죠. 그리고 근대로 넘어오면 뭐 영국, 네덜란드, 뭐 프랑스 이런 국가들이 건너와서 나름대로 뭐 더치 이스트인디스는 지금의 인도네시아,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를 얘기하는 거고 브리티시 벌마, 브리티시 말라야 그리고 스트레이트 세틀먼트는 싱가포르, 페낭, 몰라카로 구성된 영국령 식민지였고 그리고 프렌치 인도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베트남 그리고 타일랜드는 이제 독립국가로 남아 있게 된 것이죠. 그러다가 전쟁, 2차 세계대전을 겪고 일본의 식민이 되면서 일본의 식민은 3년 정도 듣다가 1945년 이후가 되면 대부분의 국가들이 서서히 독립을 하게 되고 그들 나름대로 내셔널리즘에 기반한 국가 성립, 국가 건설, 네이션 빌딩을 하게 됩니다. 이들이 바로 지금 형성된 아세안과 이제 플러스 2로서 동티모르 국가가 있죠. 그래서 이러한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거치면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자 유산으로 동남아시아에 남은 것이 바로 종교적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정근대 시기 중에 고대 시기, 그러니까 기원 전후한 시기부터 인도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소위 인도화가 진행이 되는데 크게 두 가지 종교가 들어옵니다. 하나는 뭐 힌두교가 들어오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현재 동남아시아에 남은 수많은 고대 시기 사원들은 바로 이 힌두 사원인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이 사진에 보이는 앙코르와트, 캄보디아에 있는 앙코르와트이고 또 자바섬의 프람바난과 같은 사원도 있고 동남아시아 전역에 사실은 곳곳에 힌두 사원들이 걸쳐 있죠. 두 번째 종교는 바로 불교입니다. 사실 불교는 다들 아시다시피 두 가지로 나누죠. 대승불교와 소승불교로 나누고 대승불교가 마하야나, 소승불교가 테라바다라고 하죠. 그래서
초기에는 사실은 대승불교가 먼저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해서 이제 동남아시아의 고대 불교 사원은 대부분 대승불교 영향하의 사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진에 보이는 보로부두르 같은 사진이 사원이 있죠. 소승불교의 경우에는 좀 전에 언급한 이제 버마 지역의 버마인들이 스리랑카로부터 이제 들여와서 전파시킵니다. 그래서 10세기에서 11세기쯤부터 되고 상대적으로 늦게 들어왔죠. 이후에 버마를 중심으로 태국, 라오스, 캄보디아 등으로 전파되면서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이 대륙부 인도차이나 지역의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소승불교, 소위 말하는 이제 상좌부 불교 적 특징이 잘 드러나게 되는 거죠. 대표적으로 이제 미얀마의 쉐다곤 파고다, 쉐다곤 사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황금으로 도배된 화려하면서 매우 아이코닉한 사원이죠. 그래서 이 소승불교가 들어오던 시기 해안구 동남아시아에는 대승불교와 힌두교가 함께 이제 인도와 영향으로 퍼져 있었는데 이때 들어온 새로운 신흥 종교가 바로 이슬람교입니다. 이슬람교의 진출로 해안구 동남아시아가 대부분 이슬람화되죠. 바로 지금의 이제 말레이 반도, 수마트라 섬, 자바섬, 그 외 부속 섬들, 그리고 보르네오 섬, 필리핀 남부의 민다나오 섬 등등 이제 유일하게 힌두교적 유산이 남은 곳이 바로 발리이고 사진은 바로 브루나이 술탄의 모스크 사진입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영향은 이제 중국의 영향이 있죠. 특히 이제 베트남 북부 하노이를 중심으로 한 홍강 유역에는 고대부터 중국의 식민화를 끊임없이 당하면서 계속해서 저항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닮아가는 측면도 매우 강했습니다. 특히 유교를 받아들이면서 다양한 유산들이 남아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하노이에 있는 국자감, 템플 오브 리터처라고 하는데 국자감 내에 공자를 모신 사원이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영향은 이제 그 대량의 중국인들이 정근대와 근대에 거쳐서 동남아시아로 이주를 하면서 그들만의 화교화인 사회를 건설을 했고 그 과정에서 그들이 믿는 도교사원, 불교사원을 건설했습니다. 도교사원으로는 대표적으로 이제 싱가포르의 천복궁, 티엔호궁이라고 하는데 천복궁이 있고 불교사원으로는 지은 지 얼마 안 된 역시나 싱가포르의 이제 불라사가 있죠. 어쨌든 이런 싱가포르 차이나타운에 있죠. 그리고 유럽 제국이 진출을 하면서 식민화하면서 그 영향으로 도입된 기독교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카톨릭이 들어오고 이후 네덜란드, 영국에 의해서 이제 그 개신교가 들어오게 되죠. 대표적으로 필리핀이 카톨릭화되는 케이스가 있고 그 외에 영국의 식민지였던 싱가포르나 네덜란드가 점령한 인도네시아의 여러 부속섬들 이 역시 기독교화되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필리핀의 카톨릭 전파는 이제 매우 오래된 현상이죠. 이 사진은 1500년 초에 마젤란이 처음으로 세부를 방문했을 때 그 지도자에게 주었다고 전해지는 아기 예수 그 인형이죠. 그래서 필리핀 카톨릭 전파의 상징으로 지금까지도 신성화되고 있고 밑에 사진은 싱가포르에 나와 있는 그 영국 식민시기에 지어진 그 개신교 교회죠. 그래서 이러한 모든 지리적 다양성, 역사적 역동성, 그리고 종교적 변화를 망라해서 동남아시아는 현재 아세안 10개국가, 그리고 아직 아세안에 가입하지 않은 국가 하나, 즉 11개 국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를 흔히 이제 대륙부 동남아시아와 해안부 동남아시아로 구분을 하죠. 그래서 대륙부 동남아시아, 인도차이나 반도, 그리고 해안부 동남아시아로 나누고 대륙부 동남아시아에는 우리가 잘 아는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타일랜드, 미얀마 이런 국가들이 있고 해안부 동남아시아에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그리고 브루나이, 필리핀, 싱가포르 같은 국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여전히 이제 그 가입하지 않은 동티모르, 티모르레스테라고 불리는 동티모르가 있죠. 동티모르는 포르투갈의 식민을 오래 경험했고 그 때문에 사실 인도네시아로부터 독립운동을 꾸준히 진행을 하다가 20세기 후반에는 뭐 잘 아시는 것처럼 인종청소를 당하기도 하는 비극적 역사를 겪다가 21세기에 독립한 신생국이죠. 그래서 지금은 아세안 가입 여부를 가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부 동남아시아 5국가, 해안부 동남아시아 5국가에다가 동티모르까지 포함을 한 6국가, 이런 국가들의 뭐 인구 그리고 GDP 같은 것들을 보면 이 동남아시아가 얼마나 다양한 국가들로 구성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양한 국가들이 아세안이라고 하는 하나의 지역기구를 만들어서 지금은 세계화와 신자유주의의 무한 경쟁으로 그 속에서 생존을 하고 있고 또한 미중 패권 사이에서의 생존을 역시 함께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동남아시아의 특징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하나의 학문으로만 파악할 수 없고 학제간 연구를 통한
전체적 시야로 그것을 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서강대학교, 잠시만요. 네, 서강대학교의 이제 서강대학이 동남아시아 협동과정을 만들어서 이 지역의 스페셜리스트를 양성하고자 하는 이유입니다. 어, 그래서 우리 석박사 과정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짧게 설명을 드리면, 우리 이제 2022년 전기 입시 일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건 1차 입시 일정이고요. 이번 10월 6일부터 10월 13일까지 원서 접수를 하고, 2차는 11월에 역시 진행이 되는데, 자세한 일정은 저희 그 페이스북 페이지나 홈페이지에 올려놨어요. 올려놓으신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서류 제출, 면접을 보게 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학 협동과정의 동남아시아 협동과정의 개요를 먼저 설명드리면, 학위는 이제 지역학 석사, 지역학 박사로 되어 있는데, 뒤에 관로역을 전공 과목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우리가 이제 지금 현재 대학원 측과 이 전공 과목을 넣을까 말까를 좀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여러분들이 하는 전공 분야를 정치, 역사, 국제개발협력, 미술사 이렇게 넣을 수 있도록 현재 논의 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졸업 요건은 이제 반드시 2과목 이상의 영어 강의 과목을 수강해야 되고, 다만 이제 교내외 주변의 연세대나 이화여대의 대학원 학점 인정이 50% 이내 됩니다. 그래서 매 학기 6학점 한도가 있고, 학술 트랙은 이제 석사 과정 같은 경우에는 학술 트랙과 전문가 트랙으로 나뉘는데, 학술 트랙은 석사 24학점에다가 학위 논문을 쓰시면 되고, 박사 과정은 36학점에 학위 논문이 됩니다. 전문가 트랙은 석사 과정에만 해당이 되고요. 석사 과정 보다 이제 24학점이 석사 과정보다 9학점, 3과목 더 들고, 대신 논문 대신에 연구 보고서를 쓰면 이제 학위를 딸 수 있는 코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졸업을 하기 위해서는 종합시험, 그래서 4개의 전공 분야, 정치, 개발, 문화, 역사 가운데 3개 분야를 선택해서 종합시험을 치르면 되고, 외국어 시험은 이제 토익이나 이런 외국어 어, 그 이제 외부 외국어 시험을 쳐도 되고, 혹은 이제 서강대 내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하는 외국어 시험에 응시해서 일정 점수 이상을 넘으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가 트랙은 좀 전에 설명드린 대로 그런 형태로 이어지게 되겠고요. 그리고 협동 과정에서는 이제 다양한 교수님들이 다양한 수업을 개설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작년 2020년 1학기, 2학기에는 뭐 동남아 역사론, 경제사회 일반론, 종교와 예술, 국제관계, 이행경제 개혁과 개방 이런 과목들을 했었고, 올해 1학기, 2학기에는 문화론, 지역주의, 경제사회 이슈들, 예술, 그리고 뭐 동남아시아 총론, 정치론, 한국과 동남아 이런 국가 이런 과목들을 개설을 했고, 이거 외에도 저기 연세대나 이화여대에 개설된 과목들을 역시나 50% 내로 수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임 교수진은 뭐 보시면 이제 강희정 교수님, 김소영 교수님, 백이현 교수님, 이하늘 교수님, 그리고 저 이렇게 있고, 분야 역시도 미술사, 국제개발협력, 지리, 그리고 아세안 국제관계, 정치 관점에서, 정치학 관점에서, 그리고 동남아 정치, 베트남 정치, 그리고 화교화인, 그리고 동남아 근현대사를 전공한 제가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어서 다양한 학문 분과에 기반을 둔 과목들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연구교수, 저희 동아연구소에서 연구교수를 고용을 해서 이분들 역시도 이제 매 학기마다 수업을 진행을 해주시고, 정정훈 교수님은 인류학, 현신의 교수님은 역사학에 기반을 둔 태국, 냉전세기 정치사, 그리고 여기에는 없지만 이번 9월부터 우리 연구소와 함께하게 된 박종훈 박사 같은 경우에는 그 정치학을, 특히 인도네시아 이쪽 이슬람 정치를 공부한 정치학자입니다. 그리고 현재 합동과정 학생 현황은 석사 12명, 박사 6명. 이거는 재학생 수, 현재 수업을 듣고 있는 수를 포함을 한 것이고요. 휴학생은 2명, 수료생은 12명인데, 수료생에는 취직을 해서 더 이상 논문을 쓰기 어려운 학생들도 있고, 현재 논문을 쓰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있고,
혹은 뭐 각자 나름대로의 그 저기 수료한 뒤에 이제 뭐죠? 진로를 찾아서 간 학생들도 있고 다양하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협동과정에서는 이제 동아연구소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강좌들 역시도 함께 들을 수가 있는데 이번 학기에는 동남아시아 석학 강좌 시리즈라고 해서 두 분의 저명한 전 세계에서도 저명한 석학을 모시고 강좌를 듣는 시간을 가집니다. 한 분은 이제 베트남사를 하시는 권헌익 선생님, 지금은 서울대 아시아연구소와 캠브리지 대학 동시에 적을 보고 계시죠.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제 퉁차이 위니차프로 태국 연구에 있어서는 정말 전 세계적인 명성을 가진 교수님이시죠. 어쨌든 두 분이 각각 10월과 12월에 석학 강좌를 하시고 그런 것들을 들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네, 그 외에 언어 강좌를 우리가 이제 매 학기마다 그리고 방학 때마다 1년에 한 3번, 4번 정도 개최를 하고요. 언어 강좌에는 다양한 언어들을 배울 수 있도록 하고 특히 협동과정 학생들에게는 이제 비용 없이 무료로 언어 강좌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웹진 서강동령 같은 이슈 페이퍼를 1년에 4번 발간하는데 여기에 역시나 이제 협동과정 학생들이 적당한 이슈가 있을 경우 글을 쓸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죠. 그리고 잠깐만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학금이 있죠. 장학금은 이제 그 근로성 장학금인 TA, IA 장학금이 있고 2021년 1학기 그리고 2학기 지금 2학기죠. 2학기 기준으로도 4명, 매학기 4명 중고 때에 따라서는 등록금 100% 혹은 80% 혹은 75% 이렇게 성적에 따라서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성적 장학금은 그매 학기마다 배당되는 장학금이 다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지급을 하고요. 국가장학금은 원래 있었는데 현재는 중단된 상황입니다. 글로벌에스 장학금은 외국인 재학생에게 주는 것이고 기타 인건비성 장학금들도 있습니다. 우리 동아연구소 협동과정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동아연구소에서는 두 개의 학술지를 이제 편찬을 하는데 하나가 동아연구, 다른 하나가 그 트랜스라고 하는 영문 학술지인데 이 두 개 학술지의 학술지 조교 에게 주는 장학금이 있고 또 하나는 동아연구소에서 2년 지금 3년 차로 진행하고 있는 연구 프로젝트가 한국연구재단에서 하는 인문사회 연구소 지원 사업을 이제 6년 단위로 하고 있는데 그 사업에서 역시나 협동과정 학생들을 조교로 채용을 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양한 학교 차원에서 주는 거라든가 대학원 차원에서 주는 다양한 장학금이 있는데 그런 관련 정보는 일반 대학원 홈페이지를 참고해도 되고 혹은 뭐 좀 더 자세하게 궁금하시면 우리 저기 협동과정 이메일이나 저에게 문의를 하셔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협동과정의 조직은 크게 세 개로 나뉘어지는데 하나는 동아연구소, 하나는 그리고 동남아시아 협동과정, 그리고 하나는 동남아시아 학회가 있는데 동남아시아 학회는 학관의 학생 자치 조직이고 학생 모임, 세미나, 도서 구입 등을 하고요. 현재 학회장은 김연우 학생이죠. 연우 학생이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아연구소에는 이런 뭐 동아연구 트랜스와 같은 학술지도 하고 서강동연과 같은 이슈페이퍼, 각종 학술대회, 초청 강연회, 뭐 조교 프로그램, 뭐 언어 강좌 이런 것들도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도 역시나 협동과정 학생들과 동시에 진행을 하고 있고 많이 관여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동남아시아 협동과정은 석박사 과정이고 TA 조교장은 현재 김지혜 학생이 하고 있고 주임 교수는 제가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궁금한 사항이나 문의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조교장이 이 이메일 주소로 보내주셔도 되고 아니면 저에게 직접 연락을 주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이제 동남아시아 지역학을 우리가 해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동남아시아는 어떤 지역인가에 대한 간단한 간략한 개설적인 설명을 했었고 그리고 그러한 다양한 그 이슈를 가지고 있는 동남아시아 지역을 연구하는 석박사 협동과정은 어떠한 형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지, 어떠한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간략하게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이상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